예, 반갑습니다. 40강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문화 사회의 형성. 이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실 그 말도 잘못됐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언어를 쓰고 뭐 단일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게 될 겁니다.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다문화 사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학습이 되겠죠. 자, 그러면 40강 다문화 사회의 형성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졌고, 유학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다음에 국제 결혼으로 들어오는 사람, 이러한 유형이 이제 외국인으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형이겠죠. 그래서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요거 구분하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그 외국 특성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지 요거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요게 요 구분하는 거 중요한 내용이다.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출신 국가로 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데, 자, 이 중국이라고 했을 때 이 출신 국가에 한국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이제 우리가 뭐 한국 동포 또는 뭐 동포 뭐 이렇게 부르죠. 중국 동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동포라는 말은 사실 과거부터 우리의 문화를 공유했던 어떤 우리 민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요렇게만 이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계라고 하여 모두가 우리와 동일한 문화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중국 국적이라고 해서 우리랑 완전히 다르지도 않은 요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괄호 한국계 포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오신 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 요런 쪽에 외국인이 많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 현황 보시면 크게 세 종류 있다고 했죠.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이렇게 셋에다가 외국 국적 동포까지. 자, 요렇게 보통 구분을 많이 하고, 이 외국 국적 동포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 동포가 이제 여기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 유학생 요 비율을 좀 잘 구분을 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배경으로는 일단 우리나라가 점점 경제가 상승하면서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좀 저렴한 인건비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게 된 거. 그 중에서도 흔히 3D 업종이라고 하는 요런 업종이 있어요. 지금도 이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심했었죠. 어렵고 더럽고 위험하다. 그래서 3D.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이런 업종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있으니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이 업종에 종사할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 많이 데려오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이런 지역으로부터 저임금 노동력이 많이 유입됐고,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좀 고급 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연구 개발이라든지 국제 금융 이런 전문직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입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아직은 저임금 노동력이 더 많지만 고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활발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취업하는 업종은 제조업, 그죠? 뭐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업, 소매업들 있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주시는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체류 외국인 국적별 비율 보면은 중국인이 무려 44.2%, 그 다음 베트남, 타이 뭐 이 정도 순서고요. 미국이 꽤 비율이 높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시아 쪽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데, 미국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 이거 약간 특이한 지점이죠. 나머지는 전부 중국과 아시아의 국가들입니다.
산업별 외국인 취업자 수 보면은 제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런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임금, 전문직 외국인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통계에서 지금은 잡히지 않는 다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 정년기에 성비 불균형 현상이 심했어요. 지금은 이제 이 결혼 정년기에 남성이 결혼을 못해서 뭐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뭐 이런 등등의 운동을 하고 이랬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이분들도 고령화되면서 결혼 정년기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그라들었는데 과거 한 2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외국인 신부와 한국인 신랑이 결혼하는 국제 결혼이 크게 늘었습니다. 주로 농어촌 지역에서요.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국제 결혼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이후로 대체로 감소 추세입니다. 이것은 국제 결혼 건수가 감소한 것만이 아니라 전체 결혼 건수가 감소하고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디서 많이 감소했다고요? 이 외국인 신부를 데려오는 지역이 주로 농어촌 지역이었어요. 이 농어촌 지역에서 결혼 정년기의 청년층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전체 결혼 건수가 감소하니 국제 결혼 건수도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국제 결혼 건수는 도시가 많지만 국제 결혼 비율은 촌락이 높다. 국제결혼 아무래도 인구수 자체는 도시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촌락이 국제결혼 비율이 높고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보다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이 높다. 예, 과거에 그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이런 움직임도요. 자, 그래서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 해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지역별 외국인 취업자 수네요. 당연히 일자리가 많은 곳에 외국인도 많겠죠. 경기, 인천, 서울, 예, 수도권 위주로 외국인의 분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인천, 수도권. 예, 그 다음에 뭐 대전, 충남, 세종 이런 데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 비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이 어디냐? 이렇게 따져보니까 많이 보이는 지역이 좀 눈에 띕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단 많은 곳 경기도의 수도권 일대 보면은 김포, 화성, 포천 이런 데 눈에 띄죠. 김포, 화성, 포천. 그다음에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도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죠? 충청남도 지역. 그다음에 유독스럽게 되게 많은 지역도 있네요. 여기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곳인데 아마 농어촌 지역, 특히 어촌 지역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도 보면은 여기 이제 경상도 전라도 지역에도 보면 어촌 마을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구 주변에 이런 지역들도 좀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데는 아마 농어촌에서 이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 이번에는 결혼으로 들어온 사람들, 아까 농어촌이 비율이 높다 그랬죠? 여기 딱 보시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다루지 않았던 지역들이죠. 여기 봉화라는 동네도 있고요. 예, 여기 봉화라는 동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송, 영양 뭐 이런 동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영양, 여기는 청송 이런 동네입니다. 그다음 여기 단양 뭐 이런 농어촌 지역에서 뭐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무주 이런 데도 소백산맥 일대 요전 지역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이 외국인 이민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취업자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분포하며 특히 경기, 인천에 많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외국인 근로자의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생산직 근로자 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영남권의 제도업 발달 지역과 청장년층 인구 유출로 노동력이 부족한 일부 촌락,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한 어촌마을 이런 데가 많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 이민자의 공간적 분포를 보면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촌락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젊은 여성 인구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촌락에서 결혼 정년기에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해설하고 있네요. 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이미 옮아갔어요.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다문화 공간도 형성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공간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다문화 공간이 생겼다고 했어요. 자, 그럼 다문화 공간이란 무엇이냐? 언어와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유사하거나 국적이 같은 이주자들이 일정 지역에서 정보 교환과 자국 문화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체를 형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한국이란 땅에 왔지만 우리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를 함께 나눠 보자라고 하는 공간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것을 다문화 공간이라고 하고 이주자들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서로 섞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영향으로는 일단 노동력 유입에 따른 인력난 완화, 이게 크겠죠.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일할 노동력은 점점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해지는 와중에 경제 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제 경제의 저성장, 고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공유한다. 문화가 섞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외국인들과 우리 사이의 어떤 문화적 자산이 공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 영향으로 본다면 일자리 경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대요. 물론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곳 위주로 많이 취업을 했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경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인종적, 종교적 차이로 인한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편견들이 있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그다음에 차별 문제. 그죠? 우리가 자국민 우선주의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차별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는 자녀의 문제,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체성 확립,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문화 사회가 어쨌든 만들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여러 가지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 과 같은 제도적인 이런 지원도 확대돼 있고 사회적 통합 시스템 뭐 그다음에 각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개인적 차원으로도 문화 상대주의, 너희의 문화가 틀린 것이 아니가 우린 그냥 서로 다른 거야 라고 인정하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높여야겠다 라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사례,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지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데가 있어요. 자, 요 사례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죠. 자, 이태원에는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 서울중앙성원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요 지역에 가보면 또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또 많이 알 수 있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 같은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문화권이 이렇게 서울에서도 관찰되는 곳이 있고요. 이슬람 거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해화동에 필리핀 마켓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기 나라 물건, 그 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을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주로 휴일이나 주말 위주로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필리핀 물건도 살 수 있고 필리핀 음식도 맛볼 수 있고 뭐 당연히 필리핀의 것들을 그리워하는 필리핀 사람들도 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색다른 이런 어떤 경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이동 몽골과 중앙아시아 타운 여기 가보면 이제 몽골 음식, 중앙아시아 음식 이런 것들 많이 먹을 수 있고요. 요런 지역에서도 요런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안산시의 원곡동은 굉장히 유명한 다문화 공간입니다. 안산 시흥 이쪽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 많아요. 이 안산 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래서 이들의 어떤 음식 문화, 다양한 생활 문화가 공유되는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 뭐 다문화 거리 이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다. 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요. 또 학습지 있는 것들 보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까요? 가리봉동 옌벤타운. 예, 옌벤이라는 데가 중국의 연변이라고 흔히 부르는 곳이죠. 예, 여기도 이제 서울에서 주요 다문화 공간으로서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다문화 수용에 대해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편입니다. 일자리가 귀하다면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 비율이 이렇게나 높고요. 외국인 이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서양,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이 좀 낮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점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점점 우리나라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언제까지나 배척할 수만도 없고 그래서 이로 인한 이제 수용 문제 이런 것들은 항상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구 파트 설명은 다 드렸고요. 또 설명을 잘 듣는 것과 문제풀이 하는 게 좀 다르죠. 41강에서 문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